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지금까지 역학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과성 추론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 강의에 이어서 교란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짜 연관성에 대한 관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인과관계가 아닌데 그것을 인과적 추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 연구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 즉 교란의 문제, 컨파운딩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교란의 정의, 교란 요인의 예, 교란 요인의 통제 방법, 교란에 대한 요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교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바이오스 시간에 설명드렸던 측정의 오류의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측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오류 중에는 우연에 의한 무작위 오류가 있겠고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체계적 오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체계적 오류에는 선택 바이어스와 정보 바이어스 이 두 종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컨파운딩이 있다고, 즉 교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계적 오류와 무작위 오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란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좀 볼까요? 교란 변수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커피 음용과 췌장암의 연관성을 보는 하나의 연구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한테서 췌장암이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어떤 현상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했을 때 그 둘 간의 관찰된 연관성이 과연 참인가 여부를 보려고 할 때 우리가 흡연이라는 어떤 요인을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흡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췌장암의 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흡연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한테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담배를 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마치 커피를 많이 마셔서 췌장암이 생기기보다는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흡연으로 인해서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둘간, 즉 커피와 췌장암과의 연관성이 흡연이라는 교란 변수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흡연이라는 교란 변수는 연구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 즉 커피 음용과 췌장암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제3의 변수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흡연이라는 교란 변수의 특성은 하나의 질병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 같이 수집돼야 한다는 그런 사실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란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노출에 대해서 환자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그들의 오즈비를 계산해 보았더니 오즈가 1.95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그 노출과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오즈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 오즈비는 과연 인관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숫자인가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따라서 그 대상자군을 연령별로 좀 나눠봤더니 40세 이전과 40세 이후로 봤을 때 토탈 100명씩의 환자군과 대조군의 비율이 40세 이전의 경우 환자군에서 보다는 대조군에서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고요. 40세 이후의 대상자는 환자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어떤 원인과 노출, 즉 원인 노출과 질병과의 어떤 연관성이 인과관계의 결과가 아닌 연령의 비율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관성이 인과적인지 또는 관찰된 연관성이 단지 환자군과 대조군의 연령 차이 때문인지 그 연령의 노출이 관계되기 때문인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연령별로 노출과 비노출의 비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가 40세 이전이 130명이었고요. 40세 이후의 대상자는 70명이었는데 그들의 노출의 비율은 40세 이전의 경우 10%였고요. 40세 이후의 경우는 50%임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0세 이후에 연령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환자군에서 노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표 15-7에서처럼 대상자를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의 두 군으로 나누어서 충화적으로 분석한 그런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연령별로 오주비를 따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각 계층의 오주비가 40세 이전의 경우도 1.0으로 나오고 있고요. 40세 이후에서도 1.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구한 오주비 1.95라는 것은 단지 환자군과 대조군의 연령 분포가 달랐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나이가 하나의 교란 요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란 요인을 통제하는 방법은 크게 연구 단계별로 나눠서 여러 종류의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 설계와 수행 단계라면 각각의 개별이나 그룹별로 매칭을 통해서 환자군과 대조군의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환자군에서의 20세 1명, 대조군에서의 20세 1명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에서의 방법으로는 층화와 보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층화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성이나 또는 연령 등의 특성, 그 외에 여러 다른 특성에 의해서 여러 집단으로 층화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보정은 우리가 사망률 계산에 있어서 간접보정법과 직접보정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그와 같은 연령보정 같은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층화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층화의 한 예로 어떤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보는 데 있어서 단순히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이 A와 B의 어떤 연관성의 관계가 아니라 도시화라든지 또는 오염에 대한 교란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군을 층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 15-9에서처럼 폐암 발생률을 비흡연과 흡연으로 나누었고 그들의 각각 대상자의 그 지역에 따라서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 또 층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단순히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흡연의 구체적인 양에 따라서도 발생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흡연군에서도 각각 하루에 얼마나 피는지에 따라서 또 층화를 시킨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네모칸에 들어가는 항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층화함으로 인한 교란 요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분석 방법에 의해서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보면요. 도시화 정도와 흡연량에 따른 남성의 연령 보정 폐암 사망률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비흡연자를 의미하고요. 회색 막대 그래프는 흡연자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X축에서처럼 연령 그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 그래프를 나눴는데요. 만약 도시의 정도에 따라서 나눴을 경우라도 이와 같이 흡연군과 비흡연군이 확연하게 그 폐암 사망률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도시화 정도로 인한 교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흡연이 폐암과의 인과관계이다 라는 결론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란이 어떻게 확인이 되고 또 그 교란 요인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란이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교란은 우리가 처음에 체계적인 에러, 즉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의 하나로 교란을 설명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교란은 나쁜 것이기만 할까요? 이 교란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용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와 B의 인과관계 속에서 X라는 교란 요인이 이미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따라서 이 교란 요인을 참고로 해서 질병에 대한 고위험군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 적절한 예방이나 치료를 도입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는 교란 요인은 하나의 유용한 팩터로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교란이라는 거는 물론 하나의 오류의 분류이기도 했지만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 오히려 연구에서 확인이 되면서 이해되어야 하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어스는 연구 수행 방법에 따른 하나의 오류의 결과라면 교란은 요인들과 질병 위험 관계의 특성을 보는 과정에서 그것을 기술하는 하나의 타당한 소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교란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오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을 왜곡할 수 있어서 우리가 바이어스의 한 예로서 교란을 포함시킨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인과적 추론 관계에 관련해서 교란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이어스는 부적절한 연구 설계와 수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과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되고 또 만약 있다면 제거되어야 하는 그런 개념이겠고요. 교란은 특정 요인들과 특정 결과 사이의 상호관계가 진실인지를 다루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란은 원인을 설명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과성에 대한 의문이 다양한 노출과 또는 원인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구 분석에서는 교란 요인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을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